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공법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주제들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 정비사비 절차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건설계획이라고 해서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확정짓는 것을 사업 시행 인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바로 공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죠. 이걸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확정짓는 것을 관리 처분 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건설 계획으로서 실시 계획의 인가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공급 계획으로서 환지 계획의 인가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 용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의 인가 줄여서 사업 시행 인가. 그다음에 공급계 아파트를 누구한테 분양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이걸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요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가 확인하는 것을 준공 인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준공인가, 네 번째 이전의 고시라는 개념으로 넣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제 자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분양권하고요 입주권이라는 개념을 누차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제 어떤 사람 조합원한테 뭐 35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라는 식의 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아직은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의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에 대응해서 자 나중에 이사하고 나서 한 몇 개월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관련한 쟁점 보셨고요. 자, 이 전 단계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 정비법 관리 정비구역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 단계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정비계획의 수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 정비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것을 가리켜서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 방침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순서가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의 지정, 그리고 이제 중심축은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그다음에 준공 인가 이전의 고시. 자, 앞쪽까지 하면 힘드니까 우선 이 네 개라도 정확하게 순서를 외우고 있어야지 이게 중간중간 내용들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이변단 그다음에 일변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죠.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 변경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거 20% 이하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변경 단축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변이라고 해서 정비 계획은 아직 출제가 안 됐죠. 해서 10%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정비 계획 관련해서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고, 이변단이라는 것은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일정한 내용 자 생략할 수 있다. 절차적인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로서 정비사업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총 세 가지가 있었고요. 관련한 쟁점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이라는 것이 논의의 쟁점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방식인 관리 전객 방식이라는 것, 세 가지 사업 다 관리 전객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바로 오피스텔 준주거적 상업적 역세권에서 재건축에서는 오피스텔 30%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쟁점이 있었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오피스텔 얘기는 틀렸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회든가 나왔던 거,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거 다 환지 방식이 되는데 유일하게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환지 방식 채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용어 등에 관한 주제는 중간중간 주제 나올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자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로 이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토지 등 소유자에 관한 개념 하나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장, 군수, 주공 등 이런 주제도 한번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합에 관한 주제 요걸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조합은 상당히 양들이 많죠. 그런데 일단 출제 비중이 워낙 높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시험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조합 관련해서 살펴보실 주제. 자, 정부사업 시행자로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자, 우리가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고 하는 거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정권자 인가, 마지막 설립 등기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비사업조합은요, 기본적으로 동의 요건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시장 군수의 인가라고 하는 거, 설립 등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도시개발 조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차이점 중에 하나, 절차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도시개발조합은요 그냥 동의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정비사업조합은요 바로 조합을 만들 수 없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먼저 구성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시 갑시다.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 재개발, 재건축 등에 있어서는 조합이 주된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 동의와 인가, 설립 등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게 될 텐데, 다만 이 조합을 바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전 단계로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개념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거, 원칙은요 구성해야 됩니다. 이 원칙은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예외라고 해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 이때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칙은요, 옛날에 한 15년 전에는 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뭐 설립 과정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원칙을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토지 등 소유자 5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명제가 쭉 나온다 하십시다. 예, 그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공지원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다? 이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해서 요건 딸랑 하나 기억을 해 주실 거야. 해서 다시 갑시다.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지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장, 군수, 토지, 주택공사 등이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해서 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공공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근데 공공지원이 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뭐 특히 공법 이런 과목을 접근해 가실 때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과목은 양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뒤만 보는 거예요. 이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5년 사이에 한 번인가 두 번 구성이 됐던 그런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업무라고 하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 법에. 그런데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이 추진위원회 업무라고 하는 것을 외우십니다. 예, 그런 것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법 강의 같은 경우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 업무를 다 못 외워. 자, 못 외우는 이유는, 안 외우는 이유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에 뭐 나왔단 말이지, 이 추진위원회 업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자, 요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조합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논리 구조를 보셔야 돼. 순서가 추진위원회 먼저 만든 다음에 어떻다? 조합을 만들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업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할 때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추진위원회 업무라고 하는 거, 결국 뭐 복잡한 얘기가 있겠지만은 얘들은 종국적으로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종국적인 목적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조합이 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죠. 자, 우리 앞에서 절차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정비 사업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는 과정 하나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 또는 관리 처분
인가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준공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전의 고시라고 하는 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그럼 이제 달리 얘기하면 이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는 것은 건설 계획을 확정해 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환지 계획 작성하고 나서 시군 구청장 등의 환지 계획 인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것도 시군 구청장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가 뭐 3자 10층짜리 10개 동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평당 뭐 한 동에는 주택이 몇 개가 들어가고 그 주택의 평수는 얼마고 뭐 이런 식의 건설 계획 이걸 이름하여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확정 짓는 것을 사업 시행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공급 계획 관리 전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뭘 해야 된다?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을 어떻다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 것도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는 것도 누가 바로 시행자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앞에서 뭐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다라고 했을 때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다라고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조합이 시행자다라고 하면 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은 누가 한다? 조합이 담당을 하게 된다. 자, 또 하나 공급 계획인 관리 처분 계획도 역시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시행자 주로 경우의 수가 뭐가 있었죠? 바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있었고요. 바로 조합도 사업 시행자의 하나의 예시값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조합이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기 길어졌는데 이 사업 시행 계획, 건설 계획이라든가 관리 처분 계획, 공급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누가? 바로 조합, 정비사업 조합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녀석은 최소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뭐는 아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이라든가 관리 처분 계획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담당을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시행자에 관한 주제에서 그 중에서 조합과 관련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일정한 경우 공공지원이라는 예시를 드는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두 번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업무와 조합의 업무를 비교해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조합의 업무에는 자,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이라든가 관리 처분 계획 또는 분양 계획, 공급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 것은 정비사업 조합의 업무이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니다. 이게 좀 지혜롭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문제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거죠. 단순 암기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이 추진위원회 역할과 조합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으면 바로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닌 걸 고르시오 라는 식의 쟁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은 나중에 추진위원회 업무가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문제할 때 한번 설명드리게 될 텐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명제 추진위원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에 관한 주제 첫 번째 이슈 보셨고요. 출제빈들은 좀 떨어지는 영역이야. 그 다음 이슈 바로 조합의 설립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뼈대 외우셔야 돼. 뼈대. 자, 동의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시장 군수에게 인가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요.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틀을 잡아주셔야 돼. 다시 도시개발조합 관련해서 가볼까요? 동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기라고 하는 거 해서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조합에 있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설립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파트에서 출제 쟁점이 됐던 게 뭐냐라고 해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바로 면적 산정함에 있어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됐었죠. 외우는 거 이렇게 갔습니다. 국제도포라고 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 시설의 설치는 관련해서 제한을 할 때 바로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다.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기반 시설 설치의 제한을 위해서는 그때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다. 한편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데 면적 3분의 1 면적 계산함에 있어서 뭐는 빠진다. 바로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동의했던 사람이 철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이런 것들이 출제 이슈가 됩니다. 두 번째,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라. 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한번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지정권자에게 다시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존재하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적어 있었어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어떻다. 이때는 신고만 해도 된다. 자, 지금 제가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릴 때 이거 이제 안 외웠다고 스트레스 받을 거 없습니다. 어차피 이 같은 강의를 2번, 3번, 4번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외우게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도시개발조합도 정비사업조합도 설립하는 단계는 총 3가지, 바로 동의와 인가와 설립 등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해요. 설립 등기는 별로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해서 누가 등기부의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인이라고 해서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물론 거기서는 법인 아닌 사단도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지만 민법상 조합인 합유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때 이제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특별법상 조합이라는 게 법인의 일종이 된다 해서 지금 정비사업조합도 바로 도시개발조합도 역시 특별법상의 조합의 한 예시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하는 거, 자, 설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동의라는 요건 필요했었고요.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 인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요, 바로 설립 등기라고 하는 이런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때 정비사업조합은 설립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뼈대부터 가는 거예요. 숫자는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정비사업조합에 있어서 자, 설립하는 과정 첫 번째 동의, 설립인가,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뼈대를 잡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동의라고 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재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2개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재건축 다 못 외워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 재건축이 2개가 있고요. 재개발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토지, 주택공사 등의 시행자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는 자, 원칙적으로 조합이 시행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한편 우리가 재건축 관련해서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안전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요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것이 정말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안전진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미 붕괴가 되어버렸으면 굳이 이것이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따져볼 실력이 없다. 두 번째, 사용금지라고 하는 것.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있으면 역시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나왔던 것이 진입 도로 등 이렇게 되어 있었죠. 뭔 얘기냐면 하나의 주택 단지가 있게 됩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 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조합을 설립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하나의 주택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큰 도로가 있고 진입 도로가 좀 좁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제가 얘기할 때 이쪽에 있는 몇 개 주택을 묶어서 같이 재건축을 한다. 이게 이제 왜 포함을 시켰느냐? 진입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함을 시켰다라고 전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조합 설립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해서 자 그런데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도 일정하게 재건축 조합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외울 것이 재건축이요 주택단지 안에서 할 때의 동의요건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등 소재를 묶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재개발은 문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분석할 체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 외우겠습니다. 자, 요 조합 관련한 쟁점에서 가장 쉽게 빈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괄호 넣기 문제로 구성을 하게 되죠. 재건축이요 주택단지 안에서는요 4343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건축이요 주택단지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조합을 설립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4332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4321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 이제 묶어서 한꺼번에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재건축 4343 4332 재개발은요 431 그리고 앞에 4번의 3은 다 똑같은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니까 4분의 3이라고 하는 거, 3분의 2라고 하는 거, 2분의 1 숫자가 점점 커지나요? 그래서 작아지는구나. 그래서 요렇게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절대 재건축 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 안에서 어떤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했을 때 앞쪽은 건드리지 않아요. 보통 이제 괄호 넣기 문제로 많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쉬운 거 쉽게 가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4343, 4332, 4321의 동의를 받아야지 그 다음 단계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제일 쉽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 아주 쉽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43, 43, 4332, 4321이라는 동의 요건 따져보는 것이 하나의 출제 쟁점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동의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 요건을 다 충족을 했다고 쳤을 때 이제 바로 이 정관이라고 하는 걸 포함을 해서 거기다가 일정한 동의 요건 앞에서 공부했었죠. 4343, 4332, 4321. 자, 이게 재건축이 돼도 좋고 재개발이 돼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재건축이 자주 시험에 떠서 재건축만 예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재건축이든 재개발 조합이든 간에 일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해서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정비법에서 사업시행 인가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조합에서 설립인가라고 하는 개념, 자 정비사업조합에서 설립인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 너네 조합해라 해도 좋아라고 사인해 주는 것을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원칙은 동의 플러스 인가라는 요건, 나머지 절차적으로 설립 등기를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와 인가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출제 이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예외라고 하는 거. 이 문제가 나오면 거의 수험생들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재건축을 가지고 예시가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거, 정관의 경미한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의 없이 신고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미현상이 뭐냐는 전혀 중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점점점 동의 없이 신고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경미현상의 범주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외우는 것은 불능에 가깝습니다.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인생을 또박또박 살아오신 분들 그 경미현상의 범주를 뭐 몇 개 안 돼, 5개인가. 그래서 그 읽다 보면 한 2분 걸립니다. 때려 죽여도 못 외워요. 여러분들은 책에만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없이 신고하면 된다. 점점점 해서 동의 없이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그럼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동의 얻어서라고 장난을 치거나 또는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즉 우리 시험에서는 법에서는 경미현상만을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앞에 뭐가 나오든 간에 다 동의 없이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이 파트는 이렇게 가시면 충분합니다. 뒤에 가서 이제 우리 관리청문 인가, 관리청객 인가 관련해서 변경할 때 신고해야 되는 경우 몇 가지 있게 될. 그건 이제 시험에 자주 다뤄지는 영역이니까 그건 외워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패턴을 잡으셔야 돼. 원칙은 동의와 인가라 동의라는 것을 갖춘 다음에 시장구에서 인가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될 것인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법 문제를 보실 때는 특별히 주의하실 게 뒤만 딱딱딱 끊어가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미현상의 내용을 외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신고하면 된다. 마지막이요. 설립 등기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성립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설립 등기라는 요식 행위를 통해서 법인격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해서 엄마 뱃속에 기어 나온 것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는데 법에서는 법인이라는 개념이 있을 테고 특히 이제 등기법 하면 법인을 통해서 법인 아닌 사단, 종중, 동창회 뭐 이런 것들, 교회 이런 것들이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의 이해식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조합의 설립이라는 과정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어 중에서 우리가 도시개발조합은 정관이었었고요. 거기서 토지 소유자는 규약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자 공적인 주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시행규정 이런 용어를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조합 관련해서는 정관이라는 단어의 뉘앙스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조합을 설립을 했다라고 쳤을 때요 관련한 쟁점 살펴봅니다. 그래서 자 조합에서 문제가 되는 거 조합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법에서 조합원의 자격 요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한 15년 됐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유치하는 거 가지고 뽑아냈었는데 요즘은 거의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바로 토지 등 소유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합원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동의 요건이야.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이 토지 등 소유자를 할지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소한 20년 동안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흘려보내십시다. 해서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해야 되죠. 토지 등 소유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근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부속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라고 해서 지상권자라고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재건축 단지 안에 그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자 사용식을 하기 위해서 20년, 30년 이렇게 하는 경우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자 재건축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아닌 걸 고르시라는 문제 오래전에 나왔는데 바로 재건축의 지상권자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 될 수 없는 사람 뭐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딱 하나의 포인트 재건축의 지상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재건축의 조화자, 지상권자라는 개념 자체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조합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재건축의 지상권자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임원 얘기 요건 이제 도시개발조합이랑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가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요 자 임원의 선임해임 자 요게 이제 더럽게 어렵지. 자 일단은 자 임원 얘기를 하게 되면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임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서 이제 논의할 주제인데요. 조합의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 전원이 모이는 자리를 총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테고요. 이에 대응해서 자 지금 조합원 100명 이상일 때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해야 되는 대의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될 것이고, 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이 뽑은 대의원들이 대의원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분석을 해놨어요. 해서 자, 지금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과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해서 일단은 조합장의 선임이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중간에 조합장에 무슨 사고가 터져서 자, 보궐조합장을 선출한다라고 했을 때, 예, 이때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선임해다 자를 때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이라고 하는 것도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다시요. 해임은 무조건 어떻게 해라? 총회 의결을 거쳐라. 그럼 이제 문제는 선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자, 조합장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 어떻다? 예,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이라고 하는 거. 자, 이때도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지금 조합장이라든가 이사라든가 감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선임 뽑는 거야. 무조건 어떻다?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보궐조합장, 그다음에 보궐이사, 그다음에 보궐감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된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자, 뭐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조합장이 무슨 사고가 터져가지고 새롭게 조합장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보궐조합장의 선임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 가는 거야. 그러나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은 어떻다? 자, 총회까지 갈 필요 없이 대의원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다시요. 해임은 무조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선임은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보궐조합장의 선임, 그래서 총회 중요 사안이니까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 비해서 보궐이사, 보궐감사라고 하는 것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때는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얘기야. 이 파트의 법조문이 겁나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읽다 보면 해석도 일반인들은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해임은 무조건 총회 의결, 그 다음에 선임이라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인데 대신 예외적으로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은 어떻다? 대의원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조합의 기구 관련해서 조합장과 이사, 감사에 관한 선임, 해임에 관한 주제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주제들 몇 개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저기랑 거의 똑같죠. 도시개발법이랑 같은 건데, 자, 겸직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이게 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선 조합에 이사면서 딴 조합에 조합장이 된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큰 의미 없고요.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겸할 수 라고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서비스로 주는 문제입니다. 해서 요즘에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나오지만 진짜 이거는 실수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 되겠고요. 그 다음 이슈가 될 게 조합 임원의 임기라고 하는 거. 예, 3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자, 이걸 이제 굳이 보는 이유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공부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각종 위원들이 막 튀어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임기가 2년입니다. 바로 정비사업조합만 임기 3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임할 수 있다. 쟁점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뭐라고요? 감사가 대표한다라고 하는 항목을 외우셔야 됩니다. 감사가 어떻다? 대표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감사가 대표한다. 어떤 경우에 몰라 그냥 무조건 어떻다? 감사가 대표한다. 자, 요건 이제 체계를 보셔야 돼. 조합장이라고 하는 조합을 대표해서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자, 이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이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나 이사라는 사람은 조합을 대표해서 자,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소송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사는 사실 어디 가서 좋은 소리를 못 듣죠. 그래서 이 사람들 목적이 뒷조사하는 거거든. 조합장이사가 지들끼리 해쳐먹나 안 해쳐먹나 이런 거 확인해보고 뒷조사하는 게 감사. 저는 버스인가 뭔가를 타고 가는데 하여튼 무슨 작은 모임 같은데 거기서도 감사가 있어. 하여튼 감사는 결코 쓴소리하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시 갑시다. 원래 소송이나 계약의 당사자,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집행부인 조합장이나 이사가 소송이나 계약을 담당함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조합장이 원래 소송을 담당하고 조합장이 계약을 담당해서 조합을 대표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해서 소송이나 계약을 담당을 해야 될 것인데 조합장 자기 자신과 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혼자 계약서 2개 쓰는 꼴이야. 양쪽 사인 다 하는 꼴이야. 자, 홍길동 조합장 꽝 그다음에 상대방이 홍길동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소송 자체를 홍길동 조합장과 홍길동이가 소송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쌍방대리 비슷한 느낌이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걸 분석해 볼까요?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서비스문 이런 거 나오면은 진짜 감사지문. 그러나 절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경우수 4개가 나오는데 그걸 굳이 쫓아가려고는 절대 없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 자, 당연 퇴임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당연 퇴임 사유가 있는데 그건 쟁점이 안 되고요. 자, 외울 게 뭐라고요?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지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이런 것들을 따져 묻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거기까지 시험이 안 나오니까 자, 근데 우리가 저런 거 있었잖아.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다 보면 중개업의 결격 사유에서 미성, 간파, 집자, 어법, 금벌, 자개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데 자, 그 중개업을 하다도 그런 거에 걸리게 되면 더 이상 중개업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치고 자, 지금 조합장이나 이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선임되기 전이다 그러면 절대 뽑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선임된 상태에서 어떤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은 나가리 당연 퇴임을 하게 될 테고 다만 퇴임됐던 임원 지금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 정도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공공지원 등에 있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나 관리처분계획, 즉 공급계획의 작성, 분양계획의 작성이라는 것은 관리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설립이라고 해서 동의와 설립 인가와 설립 등기라는 과정, 이게 기본 뼈대가 되게 될 텐데 동의 관련해서는 재건축, 주택단지 안에서는 4343,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는 433이 재개발은 432일의 동의를 받아요. 두 번째, 이런 동의 요건 갖춘 다음에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게 되는 것은 동의 없이 신고만 해도 된다. 그게 뭐라? 경면상이다. 어떤 게 경면상이다? 못 외운다. 뒤쪽만 체크를 해 가시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자, 동의와 설립인가, 설립 등기를 쟁점 안 됐었고요. 조합원의 자격 될 수 없는 유일자, 사실상 해석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나왔던 게 재건축의 지상권자 조합원 될 수 없었고요. 자, 선임해임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결론만 가볼까요? 딱 자,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게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사지면 이때 어떻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요. 퇴임 전 된 임원, 퇴임 전에 관여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 정도까지가 조합의 설립과 조합의 기구 일부에 대해서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총회